어, 주중에 좀 여러 번 동영상을 올려달라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신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아침에 주기적으로 뭔가 좀 일찍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겨서 동영상 촬영이 좀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가능한 한 일주일에 뭐 필요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요번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져도 이상한 게 아니다. 강도가 그렇게 너무 세게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딱 울고 싶은 상황이 됐는데 이란에서 보복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게 이제 주시장을 아래로 세게 밀어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요번 금요일 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끝난 게 좀 특이하네요.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 넘게 빠졌고, 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그렇게 좋진 않았고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빠졌죠. 2,600이 깨지고 이제 2,500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자체를 보면 이거 지수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지수하고 독일, 그다음에 영국, 일본, 뭐 중국, 브라질, 이게 그러니까 모스크바입니다. 이게 인도, 이게 우리나라, 이게 베트남, 이게 멕시코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근 조종에서 빠져있는 꿋꿋이 버티는 애가 영국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브릭스 이후에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도 경제가 이렇게 많이 꺼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구도에 있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있어서 그런지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요. 얘는 이제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있는 거고, 이건 중국인데 인위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계속 어떤 뭐 부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것들 그거 이외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모스크바입니다. 그거 이외에 정상적인 패턴에서는 다 밑으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셌던 데가 인도거든요. 요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긴 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좀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제. 인도. 그 다음에 재팬, 중국, 일본이 잘 버텼잖아요. 일본은 깨지고 있습니다. 얘가 나스닥이고 이게 S&P 500 지수입니다. 작년 10일, 10일, 한 5개월, 6개월 정도 올라왔죠. 글로벌 주식이 여기 11월부터 3월까지 정도 올라왔으니까 5개월 정도 올라왔는데 한두 달 정도는 일단 상승 추세가 아니고 조정 추세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진입의 매력도가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지금 경제 지표나 미국의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이클이 빠른 속도로 아래로 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기 사이클이. 그래서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보일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재반등 시기가 후반부나 이렇게 좀 뒤로 밀릴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 강도가 결정될 거라 사실 매매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기 캔들로 보여드릴까요? 예, 이 캔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나머지 것들이 다 반도체 관련된 거예요. ARM, 인텔, AMD, 이게 기억이 안 나나요? 메디텍. 이게 메디텍, 퀄컴, 애플, 엔비디아, TSMC,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ASML 다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로 다 깨지고 있죠. 반도체 시장이 최근 어제 뉴스 보도 나온 거 보면 TSMC가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밑으로 빠졌죠. 뭐 기대치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제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피부분들 강의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예전에 테슬라처럼 미친 듯이 과배수, 그러니까 가치 배수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밑으로 꺾일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실적이나 매출이 줄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대했던 거 수준에서 나오거나 살짝 높은 수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밑으로 주식이 깨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패턴들이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없었다면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을지는 몰라요. 물론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고, AI 사이클도 역시 지금 현재 조정은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지수들 쭉 나온 거거든요. 지수들 나왔는데 이제 다 머리를 깎고 이게 세게 떨어지고 있으면 민감주, 이게 경기 민감주거든요. 이게 기술주입니다. 이게 기술주고 이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얘가 밑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는 요것들, 요게 이제 유틸리티 관련된 뭐 우리가 전력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요 위에 있는 요게 이제 경기 비민감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식생활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물품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요거 두 가지 정도가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수가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빨간 거는 에너지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된 충돌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수 가격, 이게 올라가고 있는 지수라고 섹터,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이쪽 말씀드린 세 개 이외에는 다 아래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은 좀 더 진행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을 좀 보면요, 요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캔들 차트가 요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주황색 요게 위안화, 이게 엔화, 요게 엔화 1엔당 우리나라 몇 원 이거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한마디 하면서 이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위안화는 그렇게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개입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이 강도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게 확전이 안 일어나면 일단은 일정 부분 상단에 올라온 게 끝났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 상승 강도가 끼고 올라가 봐야 여기 있는 고점 있죠. 이 고점 정도 올라가는 거 정도가 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확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아니고 인상 쪽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면 또 채권 금리가 위로 튈 거고, 미국 뭐 전 세계 다 튀겠지만 미국 튀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압력을 주게 될 겁니다. 환율에. 그래서 환율을 통화가치를 더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확전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점이 달러 인덱스의 이제 단기적 변동성을 더 야기할 수 있다 없다, 이게 고점이다 아니다라고 할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스라엘이 뭔가 미사일을 쏴댔는데 뭔가 확전에 대한 상황이 아니고 일단 정상적으로 좀 수면으로 내려가도록, 확전 안 되도록 하는 형태로 쏜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란이 반격한다거나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뭐 이렇게 꾸물딱꾸물딱, 이게 그냥 시작이었고 꾸물딱꾸물딱 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확전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이스라엘 측면을 보면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확전을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 확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그다음에 극우파들이 난리를 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향후 확전이 됐을 때 외부의 지원 이런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약간 불리한 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전까지는 안 가는 형태로, 그렇게 했다가는 하마스의 추가적인 어떤 박멸 작전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 발 물러나서 하마스를 일단 1차 박멸하는 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확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이란의 측면에서는 중동 국가 중에 확전을 원하는 국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란 이외에. 하물며 이란도 사실은 확전을 하는 게 지금 긍정적이진 않아요. 전문가들 얘기는 이란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일단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뭐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헛짓거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관점에서 놓고 보면 확전에 대한 부분은 좀 낮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환율 부분은 이 정도에서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빨리 내려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깔딱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힘을 내리지 않을까. 그럼 이게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마지막이냐?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미국의 경기 수축이 빠지고 그리고 미국 주가 빠지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달러 수요는 또 강화될 거예요. 안전자산 선호도로. 그러니까 주가가 아래로 급락하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주가가 바닥 찍는 시점에 다시 얘가 고점을 찍으러 내려갈 거기 때문에 고점을 찍으러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은 지금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환율이 여기가 고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환율 차트를 동일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아닌데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석유고요. 요게 그 보라색, 검은색이 석유고 요 보라색 요게 그 비트코인입니다. 이 캔들 차트는 주가고요. 이게 금이에요. 금 지금 2391인데 금 가격이 2400달러 아까 넘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차트 안 나타나네요. 잠깐만요. 예, 넘었거든요. 온스당 2406달러 6불인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 금값 여기 지금 고점 언저리 다 왔어요. 이미 물론 2,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00달러 정도 지금 점진적으로 금에 대한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올라가서 2,500을 뚫고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물론 2,500을 못 뚫는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잠깐 뚫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지금 최근 강도를 보면 그 강도가 약간 약해진 것도 있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도도 거의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강도가 아래로 내려오면 달러 인덱스하고 금값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더 올라가야 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이미 달러 인덱스가 올라올 때 얘가 하락하지 않고 올라온 강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인덱스하고 금값의 패턴이 깨진 상황입니다. 불안정성 그러니까 그 대체 투자처를 찾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값은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이제 고점 언저리에 와 있는 것 같다. 아직 아랫방향으로 하락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한동안은. 근데 고점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포지션 조정을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예전에 물어본 분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높다고 이미 제가 그 상관관계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정 시기에 이 비트코인 같이 조정받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 경제 지표들을 이번에는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경제 지표 중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가 그 미국의 자영업자 심리 지수거든요. 얘는 계속 깨지고 있어요. 미국의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는데 희한하게 자영업자는 깨지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는 이미 예전에도 DSR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극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그 서민들의 지금 경제는 아주 견디기가 상당히 힘든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견디기가 힘든 상황으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 내려와 있는 게 옛날에 높은 수준 올라갔다가 다시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상당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강도가 준 거지. 얘가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삶이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게 미국에서 좀도둑이 난리를 치고 있는 현상과 완전히 그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일정 부분은 그런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뭐 경제가 성장하고 상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정치인들의 문제다 뭐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긴 한데, 미국은 지금 경기가 수축 국면에 좀 빠져야 돼서 이 진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자금을 시장에 살포하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IRA를 한다거나 혹은 또 최근 칩스법도 있었죠. 또 뭐 그런 것들이 시장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연준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낮춰지는 행위들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요번에 정부 야당에서 하는 뭐 전국민 25만 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선택해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우리가 계속 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일정 부분 부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살포는 일정 부분 잘 골라서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25만 원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돈은 줬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또 다가올 거예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요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가끔 보여드리죠.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이게 뉴스레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자영업자 심리 지수거든요. 여기 빠졌죠. 88.5로 이제 직전에 있던 저점을 뚫었어요. 그런데 밑에 쭉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판매에 대한 미래의 기대치하고 판매 보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판매된 숫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판매인데 중앙값, 장기 중앙값이죠. 여기고 이게 이제 패턴이 다 밑으로 내려와 있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실제하고 기대치의 평균치고, 이거는 리얼 리테일 세일의 차트거든요. 검은색. 여기 보시면 패턴이 비슷하죠. 빨간 거. 그러니까 현재 판매됐거나 혹은 판매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두 개의 중앙값하고 평균 에버리지하고 리얼 리테일 세일하고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얘가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리얼 리테일 세일이 지금 바닥으로 아랫방으로 지금 빠질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헤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좋을 거냐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데이터거든요. 이가 리얼 리테일 세일이고 이게 PC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체 개인 소비 지출 전체, 그다음에 이건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이게 제품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 패턴을 보면 이게 보시면 리얼 리테일 세일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품이 빠져요. 서비스는 이 중반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경기 수축 중반까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은 요거 서비스보다 그러니까 이 빠진 게 제품 판매, 개인 소비 지출 중에 구스, 서비스가 아니고 제품 구매하는 게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일 뒤에 빠지기 때문에 두 합산액이 중간에 따라서 빠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리얼 리테일 세일이 빠지는 게 시그널의 전조거든요, 이 경기 수축에. 최근 보면 이게 쭉 움직이다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왔다 다시 살짝 들리긴 했거든요.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다 살짝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가. 이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최근 패턴을 보면 최근은 쭉 밀려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얘가 리얼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쭉 밀고 올라왔다가 전년 동기 대비 쭉 빠졌었는데 두 분기 연속 올라오면서 두 달 연속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터닝을 하긴 했는데, 얘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서 이 윗단에서 깔짝깔짝 움직이겠느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있는 보라색 있죠. 요게 PC 중에 제품입니다. 서비스가 아니고. 얘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쭉 올라왔다가 지금 밑으로 빠졌거든요. 이게 점점 힘을 잃어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2020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2023년도 상반기에 3조 원인가요? 30조 원인가요? 어, 어, 특별 대출 관련돼서 나오면서 주가를 떠받쳤고, 그 다음에 50년 대출인가요? 예, 그 두 번째 떠받치는 행위였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한 게 이제 신생아 특별 공고 뭐 이거였는데, 주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아파트. 이거 부동산 원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원. 요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 보시면 초반에 이거 2003년도 초반이에요. 30조 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조정을 끝내고 들렸다가 다시 밑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만 있습니다. 전체 가격은 아니고요. 가장 거래를 선호하는 대상만 지금 뽑은 건데, 이게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이거든요.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정점을 치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쭉 탄력을 받을 때는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이거 사면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요구가 계속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 그 다음에 가격이 안 오르는 상황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줄면서 공급에 대한 영향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최근 이제 작년 초에 특별 공급 분양 그 부분 하면서 이게 다시 매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 보면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옆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100이라는 지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위로 아래로도 아니고 한 중간쯤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이제 붙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꼭 100으로만 보면 안 되고, 과거 패턴에서 쭉 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현재 과거 중앙점 라인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다 지금. 그리고 가격은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거는, 그래서 지금 요 차트로 놓고 보면 가격을 강력하게 위로 올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아래로 누르겠느냐, 아래로 누른다고 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정은 끝나서 여기서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한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한 가지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특이한 건데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고요. 얘가 열린 매매예요. 얘가 단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정도 상당히 셌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조정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랫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짓누르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되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력히 올라가는 어떤 액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 다만 미분양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아래로 짓눌리면 요것들도 일정 부분은 추세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미분양이나 이런 쪽에 가격이 강력하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미분양 쪽에 가격이 좀 세게 내려가면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이 더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가격 조정은 거의 다 끝난 거 아닌가,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이 정도 레벨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동산 관련해서, 이거는 뭐냐면요, 얘가 5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으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누는데, 5분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5분위에 속하는 게 전 소득자들 중에 한 40% 좀 넘어요. 옛날에는 46%니까 4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얘가 가처분 소득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한 8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평균 8천이죠. 한 40%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7천이에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는 5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거 2021년도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뒤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찾기가 뭐 녹록치가 않아서, 일단 여기서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10년 동안의 소득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가 한 7천, 여기가 한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8천,
이게 한 6천.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 수준이 올라간 거는 한 5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요것도 보면 5천에서 가점소득이 이거 올라갔는데 이것도 한 3, 40% 올라갔나요? 계산 안 해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소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연금들 있죠. 연금하고 텍스 빼고, 그러니까 세금 빼고, 연금 빼고, 그 다음에 아마 이자 부분도 일정 부분 뺄 겁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집 사는데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를 하고 그 나머지가 집을 사는 건데, 지금 이 집을 사는데 서울 집값, 부동산 가격을 강력히 밀어오는 주요 요인이 서울 집값이 여기에 절반인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서울에 집을 한 채 살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죠? 예를 들면 한 10억만 따져도 이거의 절반이면 5억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4천만 원이면 10년은 사야 되는 거거든요.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값은 그 단기간 시간 동안 2011년이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2011년이에요. 여기가 지금이잖아요. 얘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 낮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집값은 부채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전에 집이 일정 부분 오른, 그러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최소한 50% 이상들은 다 올랐을 겁니다.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소득 수준이 이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 소득 수준이 떠받치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2015년부터 주택시장이 사이클을 타고 밀고 올라왔잖아요. 이 시기에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서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밀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집을 사려면 PIR 배수가 높을 때다가 LTV, 그러니까 PIR은 주택 가격 대비 자기 소득 비중이잖아요. 얘가 높고, 그 다음에 LTV,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해주는 비중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00%대거든요. 미국도 거의 비슷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90에서 100% 정도 돼요, LTV가.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LTV가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PIR 배수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집을 사려면 오랜 기간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상당 기간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이 2015년도부터 사이클 타고 올라오는 요 시기에 대규모로 자금이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밀어 올리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계속 집을 사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상위 배수에 있는 사람들의 요 소득 수준으로도 집을 당장 확 잡기는 무리한 가격대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은 일정 부분 조정 국면이 아랫방향도 그렇고 밑방향도 그렇고 방향성을 잡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고, 일정 부분 약간의 지원책이 나오면 살짝 머리를 들었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양이나 이런 쪽에서 가격을 쑥 후려치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살짝 내려간다거나, 그런 쪽으로 약간씩 위아래로 진동을 치는 정도? 그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